장아이 아이는 못생기고 역겹고 외로운 패배자였어.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렘의 왕이 되어 모든 인기 있는 여자애들이 그에게 반하게 됐어.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하이아이는 군중에게 쫓기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분홍색 여신이 나타나 큐피드의 초콜릿을 먹었냐고 물었어. 그날 아침 학교 퀸카인 지아가 그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배에 가져다 대며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어. 그가 그녀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자 모든 학생들이 분노한 군중으로 변해 그를 무자비하게 쫓아갔어. 그는 나중에 옥상에서 지아를 만나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약속하고 발이 닿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달렸어. 복도에서 그는 재빠른 동작으로 남자들을 모두 제압했지만 근육질의 여학생들에게는 속수무책이었어. 육상부 주장인 탕시에는 질투심에 그를 때렸어. 알고 보니 그녀도 지아만큼이나 망상에 빠져 그를 자기 애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거기에 더해 링유엔이라는 세 번째 여자가 갑자기 달려와 그를 껴안으며 아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허아이 씨는 그녀는커녕 그녀의 아이들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군중은 더욱 격분했고 그를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와 함께 그를 옥상까지 쫓아갔습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난 허아이 씨는 자기는 이 여자들을 전혀 모른다고 목 터져라 외치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난간 밖으로 나가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붙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허아이 씨는 난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며 추락하는 순간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와 시간을 멈췄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부딪히는 대신 그의 몸은 부드럽게 땅에 닿았고 분홍색 여신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큐피드의 초콜릿을 먹었다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어. 그러자 희애는 어제 옥상에서 혼자 놓여있던 초콜릿 케이크를 보고 여자애들한테 가져가 같이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어. 사랑의 여신 메이타타는 큐피드의 초콜릿을 여자와 같이 먹으면 그가 마치 연인이었던 것처럼 거짓 기억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며 그의 행복을 빌어줬어. 하지만 희애에게 이 상황은 인생이 망했다는 뜻이었지. 메이타타는 마법을 풀려면 그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을 들어줘야 하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말했어. 그러자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옥상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시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래층으로 우르르 몰려갔어. 그들에게서 숨으면서 희애는 몇 시간 전에 지아를 옥상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어. 그래서 그는 다시 옥상으로 달려갔고 혼자 울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어. 다음 날 그는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임신 테스트를 받았고 기쁜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었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지아는 당황했어. 뱃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맹세하면서 다음번에는 꼭 임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허아이 헤이아이는 거절하고 대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 얼마 후 그들은 부유한 저택에 도착했고 경비병들이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 지아는 허아이 헤이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자신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했던 거짓 기억을 떠올리며 그의 열정적인 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어. 저택 안에서 허아이의 헤이아이는 그녀의 집사로부터 그녀의 아버지가 사업 확장 후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 혼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 그가 막 떠나려던 찰나 학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집 경비병 중 한 명이 허아이 HAI가 그들의 어린 아가씨를 임신시켰다고 말하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어. 경비병들이 그를 아주 혼쭐냈지. 하지만 지아는 그를 사랑한다며 가난해도 결혼하겠다고 약속했고 다음번엔 꼭 임신해서 아버지께 인정받겠다고 울부짖었어. 경비병들은 해아이를 끌고 가 더 심하게 때리려 했지. 그녀는 그들을 피하려고 해아이를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어. 해아이는 그녀의 입술에 손을 대고 입을 막았어. 그녀가 자꾸 불필요하게 경비병들을 자극했거든. 그녀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달은 해아이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갔고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밥 먹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적힌 작년 달력을 보게 됐어. 이것 때문에 해아이는 너무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열고
지아의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있던 가정부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았어. 그는 전화에 대고 소리쳤어. 그 여자와 만나려고 일부러 따님을 임신시킨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냥 전화를 끊어라 버렸어. 그러자마자 헬리콥터와 검은 차들이 저택에 도착했고 집주인인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내려왔어. 무장한 군인들을 거느리고 지아의 아버지가 나타나자 혜아이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지아가 병원에서 받은 음성 판정 결과를 그에게 건네줄 때까지 혜아이를 때리게 했다. 혜아이는 전화로 그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혜아이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그가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았더라면 호화로운 집과 선물보다 더 딸의 애정이 필요한 딸에게 돌아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은 그 저택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혜아이는 그 길로 떠났다. 가슴이 벅찰 때까지 뛰었지만 그는 겨우 그녀의 집 뒷문에 와 있었다. 하지만 지아가 나타나 키스로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바로 그때 메이다다가 담장에 자라는 담쟁이 덩굴 위에 앉아 등장하여 그가 그녀가 가장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문을 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혜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교실로 들어갔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아가 그의 책상으로 와서 데이트 신청을 하자 혜아이는 무심결에 메이다다의 이름을 외치며 다시 한번 시간을 멈추게 했다. 메이다는 주문이 풀려 거짓 기억은 사라졌지만 지난 이틀간의 일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지금 느끼는 감정도 굳이 지우려 하진 않을 거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사라진 후 허아이 씨는 마지못해 그녀와 데이트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칼들이 그의 자리로 날아왔어요. 검은 머리 소녀 아양줄리가 그의 급소 바로 앞에서 칼을 들이밀고 지아 앞에서 자기 소유임을 과시하듯 그에게 격렬하게 키스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들 때문에 미국에서 여기까지 날라왔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에 가방을 던지며 꾸짖었어요. 어머니와 딸은 서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듯 서로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녀를 기절시키고 경비병들에게 그녀를 데려가게 했어요. 나중에 허아이 씨는 메이다에게 그녀가 그의 어릴 적 친구였다고 말했고 지아는 그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이 말을 엿들었어요. 그녀는 줄리가 그의 소꿉친구라는 생각에 데이트를 취소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희애는 내일도 데이트를 이어가고 싶어 했죠. 그 후 희애는 계단에서 수인과 마주쳤는데 그녀는 갑자기 그의 뺨을 때리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 짜증이 났고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성격으로는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죠. 그녀가 떠나자 메이다다는 여자들이 헤어지자고 말할 때는 보통 경고의 의미라고 조언했고 희애는 자신이 그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그녀가 이 세계로 가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추측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수인이 운동부에서 진 팀에게 무자비하게 벌을 내리는 것을 봤을 때요. 그는 그녀에게 따지며 호스를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물을 흠뻑 쏟아붓게 되었죠. 그녀는 그를 때리는 대신 끙 앓는 소리를 내며 가버렸어요. 다음 날 희애는 데이트에 늦잠을 잤고 주리가 그를 집에 붙잡아 두려고 방에 가두는 바람에 더 늦어졌죠. 그는 옆집으로 넘어가야 했고 거기서 유아유라는 어린 소녀에게 사탕으로 뇌물을 준 후 집 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데이트에 늦었지만 지아는 그를 용서하고 카페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어색했는데 허아이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꿈결 같은 고백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순진한 상상 속에서 지아는 왕자였던 그에게 사랑 고백과 함께 선물을 우아하고 사랑스럽게 건네는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첫 데이트라 당황했고 허아이는 걱정되어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당황해서 물러서며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허아이는 그들 사이의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애니메이션 축제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코스플레이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며
나란히 걸으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뜻밖에도 혜아이는 슌이 귀여운 고양이 코스튬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멀리서 그와 육상부 여자애들을 보자 그와 지아를 사람들로부터 끌어내 한적한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 귀여운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학교에서 터프한 알파 여성이라는 자신의 평판이 망가질 거라고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혜아이는 그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아나운서가 스피커를 통해 여성 코스프레 대회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슈는 항상 혼자 참가했기 때문에 참가 자격이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아는 3명이 그룹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자고 제안했다. 신이 난 슈는 마지못해 하는 혜아이를 귀여운 토끼덕 캐릭터로 바꿔버렸다. 다른 칸에 숨어있던 줄리는 그의 뒷모습을 찍었고 너무 귀여워서 흥분했다. 슈은의 비명소리에 지아와 혜아이가 달려왔고 그녀의 의상이 구멍투성이인 것을 발견했다.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그녀가 직접 만든 첫 번째 의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도망쳤다. 이것이 혜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대회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작전 계획을 짜면서 소변을 봤다. 네이타타가 갑자기 나타나 그가 뭘 하는지 궁금해했고 남자 화장실에 있는 그녀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등장은 그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도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다. 무대에서 혜아이는 긴장한 탓에 관객 앞에서 넘어졌지만 그걸 귀여운 척으로 승화시켜 모두가 푹 빠져버렸어. 한편 지아는 슌을 찾아온 사방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 나중에 메인 이벤트에서 혜아이는 공연을 늦추려고 애쓴 끝에 다시 혼자 무대에 섰어. 지아가 슌을 찾을 때까지 관객들에게 짧은 노래를 불러줬지만 슌을 보고 싶어 했던 관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들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무대 바로 위에서 슬픈 눈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 관객들의 야유는 혜아이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드러내도록 부추겼어. 하지만 그는 사실 그녀의 이런 면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그에게는 가장 진실되게 느껴졌기 때문이지. 그가 그녀를 부르자 슌이 위에서 떨어졌어. 하지만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이상한 빛이 그녀와 혜아이의 옷을 변화시키더니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관객들은 너무 좋아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우승자로 발표됐죠. 원래는 여자만 참가하는 대회였지만 네이타타가 마법으로 제때 구해준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둘 다 괜찮은 걸 보고 위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슈우는 여전히 마법을 믿지 못하고 혜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해줄 말이 없었죠. 줄리는 백스테이지에서 질투심에 불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혜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자기 팀에 데려오고 싶다는 여자애들의 얘기를 엿들었어요. 그녀는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거대한 칼을 질질 끌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죠. 그녀가 다가가자 소녀들은 조용해졌고 그녀가 칼로 배자 비명을 질렀어. 혜아이와 슈우는 쇼가 끝난 후 분장실에서 만났고 누가 먼저 옷을 갈아입을지 싸웠어. 슈운이 그를 밀자 둘 다 옷이 사라졌고 그래서 그녀는 그가 아까 입었던 평상복과 함께 그를 방에서 쫓아냈어. 옷을 갈아입은 후 그녀는 메이타텍에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어. 그녀는 그가 다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에 인간의 마음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지아가 수줍게 복도에 나타나서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어. 혜아이는 그가 그녀를 잊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슈운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했어. 하지만 그녀는 츤데레였고 감정을 정리할 때쯤 되니 그녀의 문 밖에서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 한편 허아이는 슈운과 얘기하고 싶어 했고 그 때문에 지아는 질투심을 느껴 둘은 갈림길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 슈운이 드디어 나타나자 그는 그녀를 불러세우고 잠시 자기 집에서 지내지 않겠냐고 물었지. 그녀가 츤데레 상태였다는 점과 그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바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었어.
그는 어차피 마법은 풀렸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어. 그날 밤 그는 금발 미녀의 아파트를 방문했어. 금발 여성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다고 말하고 그를 안으로 안내하기 위해 그의 손을 잡았어. 그 미녀는 그의 선생님인 미즈 자이였고 그녀와의 만남은 그를 과거 회상에 잠기게 했어. 과거의 그와 줄리는 항상 최고 성적을 놓고 경쟁했지만 그녀는 그를 이길 수 없었고 그래서 좌절감에 그를 계속 쫓아다니며 때렸어. 희애는 매를 피하려고 일부러 성적을 낮춰서 그녀를 웃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했었죠. 그런데 중학교 때 그녀는 확성기로 이번에 걔가 1등을 못하면 그녀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고 미국에 같이 가야 한다고 발표했지. 걔는 그게 싫어라서 최선을 다해서 1등을 차지했고 결과를 보고 줄리는 걔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후회할 거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글썽이며 뛰쳐나갔어. 마침 그때 미즈 자이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고 다음날 희애를 공개적으로 자기라고 부르며 놀렸어. 학교에서 희애는 슈엔의 팀 훈련 시간에 찾아가서 그녀의 팀 전체 여자애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내기를 걸었어. 조건은 걔가 전교 1등을 해야 하고 이기면 그녀들이 걔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였지. 이것은 육상부 여자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들 중 한 명이 상위 5위 안에 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내기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모욕을 퍼부었어. 허이아이는 그들의 자신감에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자극했죠. 그때부터 그는 밤늦도록 책을 쌓아놓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전날 그는 줄리가 창밖에서 혼자 비를 맞으며 돌아왔다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우산을 들고 그녀를 보러 달려갔죠. 그녀는 자신감을 잃고 전 남자친구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무가치함을 느끼며 그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죠. 그는 그녀를 감싸 안고 가슴에 바싹 끌어안으며 우산을 놓았고 그들은 한밤중의 빗속에 흠뻑 젖었어요. 그 후 그녀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녀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줄리가 지금 좀 불안정해서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알려줬어요. 다음 날 비는 그쳤고 허이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험을 휙휙 풀어나가며 체육부 여자애들을 짜증나게 했죠. 시험 결과 발표 날 헤이아이는 당당하게 육상부 훈련장에 들어가 슈인이 내기에서 지면 2주 동안 입어야 할 메이드복을 보여주며 슈인을 충격에 빠뜨려 손에 들고 있던 공을 놓치게 만들었다. 그동안 슈인은 헤이아이가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했고 갑자기 왜 그런 내기를 걸었는지 이해가 안 됐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지자 어이가 없었다. 결과를 보고 헤이아이가 1등을 하자 다들 충격받아 그에게 변태, 사기꾼이라며 소리쳤다. 심지어 교수진에게 성적을 확인했지만 정말로 부정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다. 여자애들이 가고 나서 선생님은 헤이아이가 갑자기 학교 최고 자리에 올라서서 교수진 전체를 놀라게 했다며 그런 잠재력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체육관에서는 학생들이 슈인의 귀여운 메이드복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녀는 팀원 모집 포스터를 나눠주며 활짝 웃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넋놓고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고 그녀가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을 때마다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혜아이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학교 앞에서 그렇게 입는 것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살짝 등을 밀어줬어요. 심지어 그는 그녀가 2주 동안 그렇게 입을 거라고 선언했는데 그의 생각에는 이게 그녀의 강한 성격과 이 새로운 귀여운 면모 사이의 균형을 맞춰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한편 린 이윙은 뒤에서 질투심에 휩싸여 혜아이가 그녀와 그의 아이들을 잊었다고 혼잣말을 했어요. 옥상에서 지아가 혜아이와 메이 타타가 주문이 풀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불쑥 나타났어요. 물론 그녀는 여전히 여신을 볼 수 없었고 혜아이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는 더워서 옥상에서 쉬고 싶었을 뿐이라고 둘러대며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슈이는 혜아이가 그녀에게 준 메이드복을 그의 얼굴에 던지며 등장했고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 그걸 골라줬던 지아는 당황해서 몰래 빠져나가 그 둘만 남겨뒀죠. 혜아이는 그녀의 분노를 피하려고 귀여운 척 연기했고 슈이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돌아서면서 그녀는 그가 좀 변태 같긴 해도 자기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표현했어요. 그 후 복도에서 메이타타는 헤이아이에게 어젯밤 빗속에서 주리가 말했던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헤이아이는 그녀가 중얼거렸던 남자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이며 그 남자 때문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라고 밝혔어요. 그들의 대화가 끝난 후 두 아이가 그의 뒤로 달려와 아빠라고 부르며 그를 바닥으로 밀었어요. 그들 뒤에는 린 위엔이 서서 자기 아이들과 그들의 아버지여야 할 헤이아이를 보며 씩 웃고 있었어요. 헤이아이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순결했으니까요.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정도였지만 메이타타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어요. 샤오밍과 샤오홍, 두 아이는 헤이아이와 린 위엔을 빼다 박은 듯한 모습으로 크고 순진한 눈으로 헤이아이를 올려다봤어요. 하이아이는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밖에서는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엄마와 함께 학교 정문에서 만나 사탕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자 메이타타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마법이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시작해서 환상과 망상이 현실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두 아이는 마법으로 만들어져 실체를 얻었다는 거죠. 학교 정문에서 위에는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아이들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한 후 지시를 따르러 갔지만 아이들은 장난을 치다가 흩어졌습니다. 나중에 위에는 아이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하이아이에게 사과했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나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키고 흩어져서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학교 건물 밖에서 샤는 어린 소녀 샤오홍을 발견하고 그녀가 장삼촌을 찾는 것을 도왔는데 그가 사실 하이아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어린 소년 샤오홍은 학교 전체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고 악마를 물리치는 영웅인 척하다가 결국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하이아이는 문틈으로 그를 보고 또 공영에 처할까봐 그냥 가려고 했지만 탕슈운에게 붙잡혀 변태로 몰렸습니다. 고등학교 전체가 그를 다시 주목하게 되었지만 샤오홍은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와 구하려다가 오히려 슈운의 치마를 잡아당겨 내렸습니다. 슈운은 화풀이를 하이아이에게 했고 여자애들을 시켜 그를 벌줬지. 한편 하이아이는 학교 문 앞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혼자 남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어. 그런데 저 멀리 하이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나타났어. 네이타타는 그의 뒤에 나타나 잘했다고 칭찬하며 그의 등을 살짝 쳤지만 그는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게 더 편하겠다고 말했어. 여신을 보지 못한 유에는 그가 자신에게 부탁하는 줄 알고 일어나서 그를 마사지해 주려고 했어. 그래서 하이아이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다른 화제를 꺼냈어. 그는 아이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간단한 계산을 해보라고 하면서 그녀를 설득했어. 7, 8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와 유에는 12살 때 아이들을 낳았다는 게 되잖아. 하지만 위아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애들이 자기 애들이라고 믿었죠. 메이타타는 이대로 가면 위안이 교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법의 영향을 받아 기억이 흐릿해질 거라고 설명했어요. 정말로 그랬죠. 위안의 어머니 샤오씨는 그들이 문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머리 위로 날카로운 칼을 던졌어요.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고 그에게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제대로 부르라고 협박했죠. 며칠 동안 오지 않았다고 그를 망난이라고 부르며 위험한 칼날을 휘둘렀어요. 그는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초대받았어요. 저녁 식사 후 혜아이와 위아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스쳤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했어요. 집안일을 마치자 허아이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위안이 시키는 대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듣고 있는데 위안이 짧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나 그에게 같이 자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안 올 것 같았지만 쉑에서 전화가 와서 헤이저우 놀이공원에 일요일에 데이트하러 가자는 말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허아이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엿들은 위안은 그에게 자신과 아이들도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책임감에 당황한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샤에게 전화해서 데이트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외롭다는 샤의 가정부의 말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늦지 않겠다고 거짓말했고 샤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일요일, 허아이는 두 데이트 모두 성공시키기로 결심하고 1시간 간격으로 작전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 9시에 위안이랑 애들을 데리고 관람차를 탔는데 너무 높아서 무서운 나머지 아무 여자 다리나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 여자친구를 자극해서 위안의 질색을 샀대. 관람차에서 내린 후에는 30분 만에 놀이공원 놀이기구를 전부 섭렵했는데 너무 심하게 멀미가 나서 근처 게시판에 토했대. 다 토하고 나니 메이타다가 격려 차원에서 간식을 잔뜩 줬지만 그는 됐다고 손사래를 치고는 샤와의 약속 장소로 액션 영화처럼 달려갔대. 보통 여자애들처럼 늦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샤는 이미 분수대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대. 부끄러워하는 반응을 보니 혜아이는 샤아가 그에게 고백하려 한다고 짐작했지만 길거리 사진작가가 끼어들어 사진을 찍고 싶어 했대. 둘 다 서로 어색하게 행동해서 사진작가는 좀 더 친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대. 사진작가는 그들을 커플로 생각했고 샤는 사진을 찍기 위해 혜아이에게 가슴을 밀착했지만 바람에 모자가 날아갔대. 혜아이가 모자를 잡아주자 샤는 까치발을 들어 그에게 키스했대. 몇 시간 후 그는 또 큐피드 초콜릿 효과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메이타다는 샤의 감정은 큐피드 초콜릿과는 아무 상관없다며 그를 멍청이라고 불렀다. 시간을 확인한 후 허아이는 선물을 사러 급히 갔지만 옛 친구인 정동과 마주쳤고 정동은 두이, 즉 주리의 전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동은 그녀를 좋아했지만 허아이에게 이번에는 주리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두이가 다시는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바로 그때 허아이는 친구들과 쇼핑 나온 시우엔과 마주쳐서 말다툼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쉑에서 전화까지 왔다. 목숨이 걸린 허아이는 시우엔에게 샤와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고민형을 안고 위안에게 돌아갔죠. 아이들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상품을 타려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 자녀 퀴즈에 참가했어요. 혜아이는 문제를 너무 잘 맞춰서 경쟁자들이 포기하고 심지어 진행자까지 기가 죽었죠. 결국 식사권이 상품이었는데 그걸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었어요.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위안과 혜아이는 술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위안은 수입도 없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그리고 아는 사람처럼 내성적이라고 말했죠. 혜아이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묻자 위안은 눈물을 글썽이며 화를 내며 테이블을 쳤어요. 그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논쟁을 피하려고 아이들과 쇼핑을 갔어요. 근처를 걷던 샤와 위안은 그 여자와 함께 있는 허아이를 보고 눈이 붉게 충혈된 걸 보고 울었는지 걱정했어요. 그들은 바로 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붙잡아 신문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녀를 도우려 했을 뿐이란 걸 알고는 그녀를 걱정하며 그를 보내줬죠. 두 여자는 그가 버스를 타고 떠나는 걸 보면서 위안이 샤에게 그를 그냥 보내고 다른 여자와 있게 둬도 괜찮냐고 물었어요. 샤는 허아이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위안에게 도움이 필요하니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한편 허아이는 위안에게 아까 선을 넘은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걱정해서 그랬다는 걸 이해하고 미소 지었어요. 허아이 씨는 사진사를 불러 그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진사는 그를 알아봤고 아이들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듣고는 깜짝 놀랐죠. 그가 아내 몰래 아까 그 예쁜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집에 돌아와서 위안 씨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은 절대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녀의 눈은 칼날처럼 그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단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허아이스제는 메이타다의 말을 떠올렸어요. 거짓 기억은 종종 현실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는 진실을 알기 위해 위안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로 결심하죠. 다음 날 그는 위안의 초등학교에 가서 바보처럼 교무실에 쳐들어가 담임 선생님을 찾으려 했어요.
예상대로 교직원 전체가 그에게 적대적이었고 그를 때려 눕히려고 했. 하지만 그는 간신히 빠져나와 복도에서 위안의 담임 선생님과 부딪혔어요. 선생님은 자신이 교육 실습생이었을 때 위안의 아버지가 항상 수업 후에 데리러 왔었고 위안은 쾌활하고 외향적인 아이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착하게 지내라는 말만 남기고 뒤돌아서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이혼했고 위안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빠져 세상과 단절되었대요. 이 모든 것을 듣고 혜아이는 그녀에게 위안 아버지의 주소를 물었지만 당연히 실패했죠.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그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경찰서에 침입하기로 결심했어. 그는 몰래 잠입해서 경비병의 눈을 멀게 하려고 불을 끄고 몰래 문을 열고 그의 뒤로 몰래 가서 파일을 얻으려고 했지.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았어. 적어도 그가 거기에 배치된 경비병들을 실제로 몰랐다면 말이야. 경비병 위안은 그의 친한 친구였고 위안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줬지만 둘 다 그들의 데이터에 그녀의 아버지 흔적이 없다는 것에 놀랐어. 그는 허아이에게 보통 그들이 이미 나라를 떠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허아이는 위안에게 다른 것을 발견하면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어. 집에 돌아온 후 그는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녁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곧 그들이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경고했어. 잠시 후 리무진이 불길하게 그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 주리는 문을 박차고 열었어. 그녀는 장갑을 벗었고 망설임 없이 허아이를 그의 부모님 앞에서 그의 방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그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함께 자고 싶어 했어. 허아이 씨는 몇 시간 동안 화장실로 피신해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고 잠이 들자 그녀의 가슴까지 이불을 끌어 덮어주며 줄리 씨가 자신을 좋아해서 사탕을 줬던 때를 떠올렸어요. 차가운 방바닥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을 때 옌 씨가 갑자기 전화해서 위지아 씨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 20개를 찾았다고 말했고 그는 너무 흥분해서 줄리 씨를 깨우기까지 했죠. 다음날 수업 시간에 허아이 씨는 옌 씨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걸 때마다 이상한 사람들만 나왔어요. 마지막 번호는 위지아 씨의 번호였지만 허아이 씨가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는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잠시 눈을 붙인 후 허아이 씨는 다시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그가 식료품 가게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자신을 사위라고 소개하며 그를 깜짝 놀라게 했고 위엔 씨와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태연하게 말하며 그를 자극해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위지아 씨는 예상치 못한 진실폭탄을 던졌죠. 위엔 씨는 사실 그의 친딸이 아니었고 허아이 씨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상황이 감당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는 밀어붙여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대신 물어보기로 했어. 그들의 아파트에서 그는 열린 문틈으로 그들이 싸우는 소리를 엿들었지. 신은 그녀에게 유지아의 사진을 버리라고 소리쳤어. 왜냐하면 그의 진짜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하지만 이 때문에 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어. 하야이는 곧 아파트에서 쫓겨났고 신은 그와 말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어. 소란을 보고 한 노부인이 그에게 다가와 그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줬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슬픔과 후회에 휩싸여 메이타다에게 위엔 가족의 진실을 말했어. 위엔의 진짜 아버지 샤오이는 경찰이었어. 그들의 시민 결혼식 날 그는 긴급 상황 때문에 호출을 받았어요. 신은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희망에 부풀어 그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가 관 속에 담겨 돌아왔을 때 그녀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는 임무 수행 중 사망했고 그녀를 사랑했던 린위젠이 그녀를 돌봐주고 심지어 그녀와 결혼했어요. 부모님은 그를 의절할 정도로 반대했지만요. 수년간 부모님의 실망감을 감당한 끝에 그는 결국 무너져 눈물을 흘리며 신과 이혼했어요. 그를 아버지로만 알고 자란 위에는 이 일로 너무나 상처받아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헤이아이는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라요. 반면에 마이다다는 유지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개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허아이는 그들 모두에게 화를 냈어요. 샤오이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직업인데도 결혼을 결심한 것에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유지가가 그의 결혼 생활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상황이 나빠지자 그냥 떠난 것에 화가 났고요. 마이다다는 그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고 경찰관이 위험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가정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유지가가 깨진 가정의 짐을 짊어지고 자신의 사랑으로 위엔을 친딸처럼 수년간 키운 것을 칭찬했죠. 하지만 허아이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언짢은 표정으로 집에 가서 가족과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혔어요. 화가 나서 물건까지 바닥에 던졌어. 근데 위안이랑 애들과 함께 찍은 액자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부모님과 메이다다에게 화풀이한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지. 메이다다는 열린 창문으로 그의 사과를 듣고 그를 격려하려고 했어. 다음 날 허아이도 유지아에게 다시 전화해서 이제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남자답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상기시켜줬어. 결국 위안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길 바라고 신은 가족을 다시 모으려고 애쓰고 있었으니까. 유지아는 이 대화에 준비가 안 돼서 끊었지만 허아이는 거절당하는 횟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 어느 날 그와 위안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와 풍경을 그리러 갔는데 길을 건너는 동안 문제가 생겼어. 트러쿤이 이 세계로 사람들을 보내는 걸 잠시 쉬고 위안을 들이받은 거야.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해 부상자들을 이송해 갔습니다. 그때 유지아는 헤이아이로부터 위엔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까 두려워 자리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유지아는 차에 뛰어올라 병원으로 향했지만 병상에는 아무도 없었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환자가 너무 어리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영영 떠났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위엔이 그의 뒤에 나타나 오랜만에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의 품으로 달려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헤이아이가 병상에서 부상을 입은 채 깨어나 트럭이 그녀와 충돌하기 직전 위엔을 밀쳐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메이토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트럭을 멈춰 세웠습니다. 샤와순이 깨어난 그를 맞이했지만 그는 거의 바로 잠들었고 샤오민과 샤오옹이 회전목매에서 내려 그와 함께한 모든 기억을 그린 그림을 주는 꿈을 꿨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 인사를 하고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준 뒤 그들을 창조했던 마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위엔이 그의 침대 곁에서 그가 눈을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후 병원에서는 드디어 그를 퇴원시켰고 멋진 날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헤이아이는 바로 똥을 밟았고 그의 하렘들은 그를 데리러 각자의 차에서 내리면서 전쟁터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 헤이아이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지만 결국 주리의 함정에 빠져 그녀의 리무진에 실려가게 되었다. 하지만 경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중에 여자애들은 그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자의 방식으로 수프를 끓여 주려고 계획했고 복도에서 서로 마주쳤다.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여자애들은 그의 곁으로 달려갔지만 헤이아이가 다른 남자와 벌거벗은 채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다. 기가 막히네. 정동이 마침 연고를 발라주려는데 하이아이가 심술을 부려서 마치 도진시 같은 장면이 연출됐어. 여자애들은 하이아이에게 누가 먼저 수프를 먹여야 하는지 계속 싸웠고 하나같이 인상적인 요리들을 내놓았지. 쌍둥이 이웃인 타오타오와 위엔비엔은 수프의 맛있는 냄새를 맡고 와서 그에게 그 요리들을 전부 다 먹게 할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 혼자 방에 있는 그에게 동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우며 그의 하렘이 얼마나 치열한지 말했고 줄리를 항상 사랑했으면서 왜 사귀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녀가 지금 그를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다고 물었어. 하이아이는 자기가 그녀의 대용품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얼굴을 찌푸렸고
옷을 다 갈아입으면 밖에서 만나자고 그에게 부탁했어. 동이 떠난 후 메이타다는 하이아이에게 과자를 퍼부으며 그녀의 마법으로 싸우던 커플이 헤어지게 만들었다고 울며 말했어. 줄리는 문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방으로 들이닥쳐 그녀를 찾기 위해 그곳을 샅샅이 뒤졌어. 다른 여자애들도 합세해서 그에게 따졌지만 메이타다가 발각되자 시간을 멈추려 했어. 하지만 그녀의 마법은 여자애들의 옷만 몇 번 바꿔놓았을 뿐이었지. 결국 그녀는 여자애들이 그 사건을 일시적으로 잊게 만들었고 나중에 헤아이의 초콜릿 사건이 너무 오래 끌어서 마력이 약해져 자신이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울었어. 그가 방을 나가기도 전에 텔레비전에서 유명 아이돌 샌디가 헤아이의 이름을 말한 후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발표했어. 알고 보니 그녀도 초콜릿을 먹은 여자애들 중 하나였고 지금은 그에게 푹 빠져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녀는 뭔가 달랐어. 다른 여자애들과는 달리 샌디는 마법을 쓸 수 있어서 현실을 조작할 수 있었어. 그녀는 헤아이를 다른 차원으로 소환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그를 맞이했지. 헤이아이는 그녀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냐고 물었고 그녀의 강렬함에 놀랐죠. 그녀는 그가 연인이자 꿈의 동반자이며 자신의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고 싶은 존재라고 답했으니까요. 그녀는 그를 옥상으로 데려가 함께 뛰어내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헤이아이는 그녀의 망상에 따르기 싫었고 그녀를 현실로 데려오기 위해 손을 내밀었죠. 대신 샌디는 그를 데리고 건물에서 뛰어내렸고 마법의 날개를 펼쳐 그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했어요. 샌디가 헤이아이를 억지로 거대한 종이 비행기 뒤에 태워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자 환상과 현실이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바닷속 생물들이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거대한 고양이들이 도시 건물 꼭대기에서 잠을 자고 심지어 하늘마저 그녀의 의지대로 블록처럼 부서졌죠. 메이타타는 헤이아이에게 이곳은 그녀의 상상의 세계이니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거대한 나무에 던져져 그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을 보자 그는 안심할 수 없었죠. 샌디가 다른 세계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는 차원을 넘으면 인간으로 남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모험은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허아이 씨는 수족관으로 이동했는데 놀랍게도 공기 중에서처럼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온갖 수중 생물들이 그를 에워싸고 헤엄쳤고 샌디는 그의 손을 잡고 눈앞의 광경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샌디는 슬퍼졌어요. 이 세상에 그녀에겐 그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샌디는 그에게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 다른 세계로 떠나고 싶은지 물었어요. 하지만 허아이 씨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빛을 잃자 그녀의 얼굴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자멸하려는 그녀를 막기 위해 헤이아이는 내일 함께 다른 세계로 떠나자고 제안했고 샌디의 얼굴엔 잠시나마 미소가 떠올랐지. 현실로 돌아와서 메이타다는 그에게 걱정된다고 말했어. 그들이 만난 샌디는 단지 그녀의 영혼일 뿐이고 육체는 여전히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니까. 그렇다면 그녀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육체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었지. 당연히 헤이아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녀가 현실 세계에 머물고 싶어 하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샌디가 침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처음부터 자신을 응원해준 그에게 쓴 노래를 선물했어. 그는 그녀의 기억 속의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선물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선물을 주고 창문을 통해 떠났어. 메이타다는 샌디가 내일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더욱 걱정했고 결국 사랑의 여신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헤이아이의 위험한 계획에 동의했지. 상상의 세계에서 샌디는 마법에 걸린 나무 속 포털에서 희애를 기다렸고 그를 보자마자 그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그가 함께 가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데리고 현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밝은 눈빛은 흐려졌다. 그녀는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만 존재한다고 믿는 다른 세계로 건너가
현실의 고통과 추악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희애에는 그녀가 어느 세계로 가든 아름다움과 추악함은 함께 존재하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샌디는 무너져 내렸고 희애에 대한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며 그가 자신이 알던 충실한 지지자가 아니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글썽이며 포털로 뛰어들었다. 희애는 그녀를 따라 다른 세계로 뛰어들며 비명을 질렀고 어린 소년이 어린 샌디, 즉 본명은 유신이라는 소녀를 만나는 기억의 터널을 지나갔다. 터널 끝에서 그는 샌디가 상상했던 다른 세계에 혼란스러워했는데 그녀가 꿈꿨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광활한 허무의 평원에서 죽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샌디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고 헤이아이는 손을 내밀어 사랑의 여신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그녀를 통해 만난 여자애들이 비참한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그녀에게 알려주었어. 그녀는 그걸로 충분히 현실 세계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의 말을 믿게 되었지. 현실로 돌아와서 헤이아이는 린 위엔에게 전화해서 코마 샌디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그녀의 소속사는 그녀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이야. 그는 지아에게 그녀의 광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소식을 온라인에 퍼뜨려 대중의 동정심을 얻도록 했어. 그는 또한 시위안에게 그녀의 인기를 이용해서 팬들을 모아 시위를 벌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움직여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그는 루지를 만나러 갔어. 샌디의 진짜 어릴 적 친구인데 그에게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지. 그는 헤이아이에게 샌디는 그의 옆집에 살았고 모두가 그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으며 항상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노래 실력을 뽐내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어. 결국 그녀는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고 소속사는 그녀의 사회적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에게 그녀의 곁을 지키도록 좋은 돈을 지불했지. 그 애를 우리 안에 가두는 걸 도왔다는 죄책감과 또래들은 그 애를 괴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단절된 고통에 미쳐갔어. 소속사와의 계약 갱신 날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해서 일을 그만둬 버렸지. 더 이상 그 애의 돌보미는 싫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소리쳤는데 사실 그 애가 문 뒤에서 다 듣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야. 그렇게 터뜨리고 나서 후회와 슬픔에 휩싸였고 샌디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기 시작했지. 헤아이는 샌디 담당인 왕 실장에게 지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는 커피를 마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하지만 이건 헤아이 계획의 시작일 뿐이었지. 왕 실장은 지 부모가 도착해서 샌디의 계약 갱신을 막으려 한다는 급한 전화를 받았어. 헤아이의 협박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원하는 걸 묻게 만들면서 그는 단지 샌디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녀가 인생을 살며 친구를 사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었어. 하지만 왕은 비웃으며 샌디가 얼마나 괴짜인지 생각하면 친구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지. 그가 떠나려 하자 허아이 씨는 그의 내연녀 사진을 보여주며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어. 한편 지아는 허아이 씨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보상을 받기 위해 그의 전화를 신나게 기다렸지. 하지만 전화벨이 울린 건 할아버지 생신을 알려주는 알림이었어. 바로 그때 텔레비전에서 샌디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뉴스가 나왔어. 샌디는 너무나 활기 넘쳐서 카메라를 잡고 허아이 씨에게 보러 오라고 소리쳤대. 병원 밖에는 허아이 씨의 사진을 찍으려는 기자들과 헬리콥터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병원 안에서 휠체어에 노파를 태운 평범한 사람인 척하며 몰래 잠입했지. 그들을 해치고 간 그는 샌디의 병실에 도착했고 약속대로 그녀를 사랑의 여신에게 소개해줬어. 메이타타는 마법처럼 그녀 앞에 나타나 하루 동안 세계 여행을 시켜줬지. 두 사람이 스톤헨지 꼭대기에 앉아있을 때 그녀는 헤이아이의 초콜릿 사건과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 예전에는 사랑의 여신들이 활과 화살을 사용했지만 누군가가 기억 마법으로 초콜릿을 만들자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사랑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대.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말한 감독님 덕분이었지. 메이타타는 또한 현실 세계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며 헤이아이를 포함해 모두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듣고 싶어 할 거라고 말했어. 헤이아이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 마법 여행 후 샌디는 언론 앞에 나타나 팬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하고 소속사와 합의 후 유학을 갈 것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 전에 팬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 거라고. 콘서트 날 밤, 루지는 장미꽃다발을 들고 그녀의 대기실 문을 두드려 상처 줬던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샌디는 그의 손을 잡고 용서하며 이제 거짓은 다 사라졌으니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물었죠. 그녀의 친절에 감동한 루지는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한편 허아이와 메이타타는 샌디에게 공짜 티켓을 받아 관객석에서 그녀가 무대에 오르기를 신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그들은 그녀의 새로운 노래에 넋을 잃었어요. 큐피드의 초콜릿 때문에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노래였거든요. 노래가 끝나갈 무렵 샌디는 허아이의 손을 잡고 그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감사를 속삭였고 모든 카메라가 그의 클로즈업을 잡았죠. 다음 날 그는 화가 나서 그를 때려주고 싶어하는 팬들을 피해 덤불 속에 숨었어요. 질투심에 그를 깎아내리려는 줄리로부터 그리고 그에게서 자세한 내용을 캐내려는 기자들로부터요. 모든 게 절망적인 순간 지씨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나 석 달 동안 종처럼 부려도 좋으니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녀는 그를 베이징루에 있는 고급스러운 카페타임으로 데려가 카운터에 노인에게 부탁해 그를 머물게 해달라고 했고 노인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도망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그는 근처 소파에 쓰러져 잠시 눈을 붙였죠. 하지만 테이블 건너편에 아름다운 백발의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그는 헤이아이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죠. 하지만 헤이아이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떠나기 전에 고급스러운 사탕 상자를 건네줬어요. 헤이아이는 그를 지아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고 지아는 콘서트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를 걱정하며 곧바로 카페로 왔어요. 그가 그녀를 데리러 갔다가 테이블로 돌아왔을 땐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한편 메이타타는 자신의 도움 없이 하이아이가 금세 평소의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심통이 나서 부두로 가서 셀쭉해 있었는데 그곳에서 큐피드 초콜릿 공장의 루스 공장장과 아까 그 수수께끼의 백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큐피드 궁의 행정부 소속은 아니었지만 인간 앞의 모습을 드러내 큐피드 계약을 어겼을 때의 결과에 대해 그녀에게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인간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녀의 마법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문을 걸어 그녀를 돕기로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지아와 하이아이는 예상치 못한 데이트를 즐겼는데 쇼핑도 하고 오락실에서 게임도 하고 심지어 사진 부스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애니메이션 축제에서 슈인의 드레스를 망친 여자애들 중 한 명이 이끄는 불량배들에게 습격을 받았어요. 물러서지 않고 하이아이는 자신의 쿵푸 실력을 뽐내며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러 나타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그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지아가 그의 움직임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말하자 진술을 받던 경찰관은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어쨌든 헤아이는 경찰서장 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헤아이는 경찰이 얼마나 싫은지 생각하며 미간을 찌푸린 채 곧장 가버렸어. 그와 지아가 운동장에 둘만 남게 되자 그는 과거에 부모님처럼 경찰이 되고 싶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건 그들의 직업 때문에 바뀌었지. 부모님은 너무 바빠서 그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그는 생일과 휴일을 혼자 보내야 했어. 심지어 범죄자들이 집에 쳐들어왔을 때도 다른 사건 때문에 출동해 있어서 그를 구하러 오지 못했어. 하지만 자이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났지. 선생님은 그를 마치 가족처럼 돌봐주셨고 심지어 그와 부모님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어.
그녀가 한 일 때문에 그를 사랑했지만 그의 삶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 그래서 그는 그녀 앞에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있는 척하려고 했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지아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를 안아주며 그가 가장 힘들 때 그녀와 다른 여자아이들을 돕기 위해 왔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녀는 그의 꿈을 실현하도록 그를 돕고 싶었던 거야. 헤이아이는 그녀를 꽉 안아주며 귓가에 아주 부드럽게 고맙다고 속삭였어. 멀리서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던 메이타타도 눈물을 글썽이며 날아갔어. 그리고 그 둘이 너무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왜 가슴이 콕콕 쑤시는지 궁금해했지. 헤이아이 없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크로그, 그녀가 그토록 많이 거절했던 신계의 옛 연모자가 그녀를 데려가려고 옆에 나타났죠. 하지만 메이타타는 거절하며 옥상에 초콜릿 케이크를 놓은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애초에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아이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헤아이 곁에 있고 싶었던 거죠. 한편 지아와 슈우는 애니메이션 축제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슈우니 코스프레 대회에 함께 나갈 새로운 팀원들을 지아에게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신나게 의상을 입었고 지아는 이제 코스프레를 함께할 친구들이 생긴 슈운이 자랑스러웠어요. 안타깝게도 슈운은 의상에 쓸 왕관을 학교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그걸 가지러 달려갔어. 늦을 것 같으니까 지아가 시간을 벌어주려고 메이드 복장을 하고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나섰지. 그리고 허아이한테 전화해서 슈운의 왕관을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부탁했어. 학교에서 허아이는 슈운에게 돌아가는 길에 메이타타와 마주쳤어. 메이타타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안아줘서 깜짝 놀랐지.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허아이가 지아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신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고, 하지만 허아이는 메이타텍에 지아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어. 그녀의 우울증을 떨쳐내게 하고 흥분해서 슌의 문제를 돕겠다고 할 정도였어. 버스 정류장에 혼자 남겨진 슌은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자기 팀 차례가 됐다는 걸 깨달았지. 하지만 헤이아이가 나타나서 그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줬어. 그리고 그녀를 등에 업고 애니메이션 축제까지 데려다줬지. 지아는 시간을 벌기 위해 메이드 쇼나로 무대에서 오글거리는 판타지 연기를 했어. 결국 지아가 극적으로 무대에 등장해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연기를 이어갔어. 그녀는 지아의 이마에 키스하고 팔을 두른 채 하늘을 향해 칼을 겨눴어. 악당 도르사 왕을 물리치겠다고 맹세하면서 도로시 여왕 연기를 한 거지. 관객들은 흥분하며 환호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모든 순간을 담아내려 했죠. 행사가 끝난 후 슈우는 지아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며 그녀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메이드복을 선물했어요. 헤이아이가 그녀에게 받으라고 설득했죠. 헤이아이가 그녀를 칭찬으로 칭찬하자 곧 둘은 둘만의 세상에 빠져들었어요. 슈우는 약간 어색해져서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줬죠. 집으로 돌아온 헤이아이는 휴식을 취하던 중 택배 때문에 방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산더미 같은 상자에 파묻히고 말았죠. 메이타다는 자신이 주문한 택배가 모두 도착해서 신이 났어요. 헤이아이한테 곧 있을 학교 캠핑 때 가져갈 간식이라고 말해줬지. 근데 그게 학교에서 짐 쌀 때 오히려 스트레스만 줬어. 대부분 제대로 된 식사 대용으로는 쓸 수 없는 간식들이었으니까. 그러던 와중에 지아가 교실에 들어와서 모퉁이에 빨간 얼룩이 있는 종이에 이름을 써달라고 부탁했어. 나중에 조를 뽑기 위한 추첨이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 그건 전부 슈우니 캠핑 때 지아랑 헤이아이랑 같은 조가 되려고 짠 계획이었어. 근데 린 위엔이 이걸 엿듣고 빨간 마케어로 제비를 망치려고 계획했지. 공식 추첨 때 슈우는 모퉁이에 빨간 얼룩이 있는 종이가 여러 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결국 그 여자애가 다 데려가서 지아, 허아이, 위엔을 자기 팀원으로 만들었대. 캠핑장 가는 길에 여자애들은 누가 허아이 옆에 더 붙어서 시간을 보낼지 계속 싸웠고 슈우는 허아이랑 지아를 엮는 걸 적극 지지하면서 위엔이 허아이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는 계획을 계속 망쳤어. 자기도 허아이를 좋아하면서 말이야. 근데 위엔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 캠핑 가서 먹기 좋게 소화 잘 되는 찬 음식을 준비해서 지아가 가져온 다른 음식 선택지를 다 막아버렸어. 과학을 하는 여자니까. 그걸 사랑을 위한 무기로 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 허아이는 둘을 진정시키려고
둘이 가져온 음식을 다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리가 지금 있는 곳으로 간다는 전화가 와서 완전히 혼이 나갔대. 전화를 끊자마자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날아오더니 주리가 엄청 무거운 가방들을 잔뜩 들고 화려하게 내려왔어. 바로 알파 암컷처럼 영역 표시를 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슈운을 칼로 쫓아다녔대. 싸우다가 모닥불에서 튄 불똥 때문에 캠프에 불이 붙어서 온통 타버렸어. 하지만 줄리는 아랑곳 않고 계속 그녀를 쫓아갔어요. 허아이와 위안이 둘이서 불을 끄려고 애쓰는 동안 지아는 물을 기르러 강으로 갔죠.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서 지아를 휩쓸고 구하러 온 슈운까지 같이 휩쓸려 갔어요. 그럼에도 줄리는 정신을 못 차렸고 위안에게 뺨을 맞고 말로 제압당했죠. 위안은 줄리의 행동 때문에 지아와 슈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허아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어두워진 후에 허아이가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안전하게 돌아오자 줄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용서를 빌며 울었어요. 허아이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안아줬죠. 이 모습을 본 지아는 줄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그와 소꿉친구 사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또다시 슬퍼졌어요. 새로운 모닥불 주위에 자리를 잡자 허아이는 위엔에게 찾아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줄리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했어. 위엔은 캔소다를 받고 나서 얼굴에 미소를 지었지. 일행은 무사함을 축하하며 모든 게 해결된 것에 감사했지만 그들의 고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메이타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어. 따라왔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허아이가 더 이상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눈물이 글썽거렸어. 한편 위에는 텐트가 타버려서 침낭 2개를 꺼내더니 같이 쓰자고 제안했어. 여자애들은 상황을, 아니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재빨리 알아챘지. 허아이는 여자애들이 침낭 2개 다 가져가고 자기는 차가운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어. 처음에는. 하지만 여자애들은 허아이가 모두를 구했으니 그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다며 침낭 하나를 쓰라고 설득했지. 근데 줄리는 좀 뻔뻔하게 같이 자자고 쿡쿡 찔렀어. 결국 다 같이 침낭을 펼쳐서 큰 매트처럼 만들고 별 아래에서 함께 잠들었지. 지아는 줄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희아이에게 기대는 걸 보고 질투심에 돌아누웠어. 희아이는 얼굴만 붉히면서 잠결에 줄리를 껴안았지. 희아이와 여자애들은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어.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줄리와 슈이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어. 줄리가 너무 추근된다는 이유였지. 싸움을 말리던 지아의 드레스를 줄리가 나뭇가지로 찢어버리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 설상가상으로 위에는 어제 일 때문에 열이 나서 쓰러졌어. 나중에 캠프 장소로 가는 길을 안내하려고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말이야. 희아이가 위엔의 이마에 손을 얹는 걸 보면서 줄리는 어젯밤 위엔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 자기가 이 모든 걸 망쳐서 희아이가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지. 결국 어제 텐트에 불이 난 것도, 다른 애들 둘이 강에 빠져 죽을 뻔한 것도 다 걔 때문이었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엄마를 내려보내더니 당장 돌아가자고 하잖아. 딸처럼 엄마도 필요하면 힘을 쓸 기세였는데 의외로 줄이는 순순히 따라가겠다고 하고 위엔도 데려가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 그 난장판 캠핑 이후에 허이아이는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지아가 줄이 일로 찢어진 드레스를 가리려고 빌려 입었던 자기 옷을 돌려주러 온다고 해서 꼼꼼하게 청소했어.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지아인 줄 알고 바로 열었는데 장동이라서 엄청 당황했지.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장동이 손이랑 발을 문틈에 들이밀었어. 문 안 열면 창문에 돌 던질 거야, 이 멍청가. 결국 허이아이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손님으로 맞이했지. 장동은 줄이가 너한테 가진 감정에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물어봤어. 특히 걔 전 남자친구 두위의 조장이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허아이 씨는 여전히 어찌해야 할지 망설였고 장동 씨는 화가 나서 그를 벽으로 밀쳤죠. 소극적인 태도로 줄리 씨만 힘들게 하는 거라고. 제대로 답을 안 주면 지아 씨 감정만 가지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결국 지아 씨도 상처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문이 활짝 열린 틈으로 지아 씨가 그 광경을 전부 봐버려서 장동 씨는 감정을 쏟아낸 후 어색하게 자리를 떴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허아이 씨는 웃으며 어색함을 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 지아 씨는 장동 씨와 줄리 씨의 관계가 궁금해졌죠. 허아이 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늘 안 계셔서 줄리 씨와 이웃으로서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어요. 그녀와 함께 보낸 그 시절을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줄리 씨가 변했고 그에게 경쟁심을 느끼면서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점점 더 멀어졌다고 해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둘 사이엔 큰 틈이 있었어. 하지만 장동이 그 간극을 메우고 어색함으로 생긴 빈자리를 활발한 성격으로 채우면서 결국 셋의 균형을 맞춰줬지. 하지만 주리가 두유주와 사귀면서 상황이 다시 엉망이 됐어. 둘은 팔짱을 끼고 다니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거든. 주리는 그를 데리고 와서 애교를 부리고 심지어 허아이를 모르는 척하면서 그를 약 올렸어. 신년 파티 날 밤 두유주는 학교 전체에 여자친구 모모와 약혼했다고 선언하고 주리를 내팽개치면서 둘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주리가 여자친구인 척 연기한 거라고 말했어. 항상 주리를 거만하고 재수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그녀를 뻔뻔하다고 부르며 학교에서 피했지. 공개적으로 차인 후 주리는 우울증에 빠졌고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어. 그 이후로 그녀는 얀데레 성격이 되었고 허아이에게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된 거야. 사실 어느 날 그가 줄리를 찾아갔을 때 줄리는 넋이 나간 얼굴로 그에게 질척한 키스를 퍼부으며 이제라도 줄곧 그래 왔어야 할 것처럼 그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겠다고 했죠. 이 격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지아는 하이아이가 줄리를 그저 친구로만 생각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죠. 다음 날 하이아이는 줄리의 부탁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에 있는 위안을 찾아가 줄리의 엄마가 매처럼 지키고 있어서 올 수 없다고 말했죠. 하이아이는 줄리가 위안에게서 드디어 친구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날 밤 위안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든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말했지만 위안과 줄리 둘 다 그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사실은 몰랐죠. 학교에서 줄리는 지아를 쫓아내려고 일부러 그에게 찰싹 달라붙었고 하이아이가 시키는 대로 문자로 그녀의 위치를 계속 알려주며 그가 드디어 자신에게 로맨틱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죠. 사실 하이아이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걱정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줄리는 학교 정문 옆에 꽃다발을 들고 자신을 기다리는 두이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기분이 망쳐졌죠.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듯 눈이 휘둥그레지고 다리가 떨렸고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움직여 그에게서 도망쳤지만 결국 뒷골목에서 그에게 붙잡혔죠. 두이는 과거 관계를 이용해 줄리 엄마에게 회사가 망해가니 재정 지원을 받아냈지만 줄리는 고개만 숙인 채 그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어. 다음 날 줄리는 학교를 빼먹고 방에 틀어박혔지만 엄마는 그저 평소처럼 떼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뒀지. 스토커가 있다는 말도 무시하고 혼자 생각에 잠긴 줄리는 그날 밤 위안이 했던 말, 즉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떠올렸어. 그래서 전화가 울리자마자 바로 받아 두이에게 꺼지라고 소리쳤지. 하지만 그는 하이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줄리가 항의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 결국 줄리는 그의 함정에 빠져 벤에 실려 폐창고로 끌려갔어. 두이에게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잡힌 줄리는 하이아이가 자기를 구해주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말하며 강해지려 애썼어. 하지만 그는 겨우 2시간 전에 실종된 성인 여자를 경찰이 찾을 리 없다고 말했지. 게다가 걔는 그녀의 전 애인이었고 그녀는 원래 문제아였잖아. 그러니 아무도 그녀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적어도 한동안은. 그녀의 엄마에게 회사 지원을 부탁하려다 거절당하자 그녀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려 했던 거지. 다행히 메이타다가 그녀가 끌려간 곳을 봐두었고 허아이를 데리고 그녀를 구하러 간 거야. 허아이는 불법 감금으로는 두이에게 충분한 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하고 그에게 몇 가지 범죄 혐의를 더 씌워 제대로 벌 주려고 한 거지. 그 후 그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 마블 히어로처럼 멋지게 착지했어.
하지만 줄리의 무릎에 난 상처와 찢어진 드레스를 보고 그는 분노에 휩싸였지. 하지만 두이는 재빨리 줄리를 방패로 삼았고 부하들을 시켜 그를 때리게 했어. 메이타다가 바로 위에서 모든 걸 핸드폰으로 녹화하면서 흐느낌을 참는 줄도 모른 채 헤아이는 계속되는 공격에도 방역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하지만 깡패 중 하나가 접이식 의자로 그를 치려하자 주리가 막아서 대신 맞았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평소의 얀데레 성격으로 돌아온 그녀는 드디어 두이의 형편없는 협박에 맞서 싸우며 사실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헤아이에게 처음 문을 쾅 닫았을 때 그와 그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이유를 기억했다. 엄마가 그의 애정을 얻고 싶다면 모든 면에서 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그녀는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는 포기하고 그녀에게 져줄 때까지 그녀보다 뛰어났다. 엄마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와 헤아이는 계속 멀어져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에게 고백할 수 없었고 오해는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 중학교 때 발렌타인데이에 줄리가 직접 만든 초콜릿을 허아이에게 주려고 했었죠. 근데 복도에서 그를 마주치자 부끄러워서 그를 위한 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씩씩거리며 화를 내면서 선배한테 줄 거라고 했어요. 교실에서 울고 있던 그녀는 창문 아래로 두이즈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그에게 초콜릿을 주기로 결심했죠. 이건 허아이가 두이즈의 대체제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두이즈가 그녀의 리바운드 상대였던 거죠. 줄리는 마침내 허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며 눈물을 글썽이며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두이즈는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신년 파티에서 겪었던 굴욕을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허아이는 그의 개소리에 질렸고 줄리에게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빠져 그녀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고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둘만의 세상에 잠겼지. 뒤에서는 두유즈가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여 반격도 못하고 있었어. 메이타타는 그의 음모를 폭로하며 녹화된 영상을 도시의 모든 휴대폰으로 보냈어. 헤이아이는 유려한 쿵푸 실력으로 깡패들을 날려버렸고 줄리는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 때까지 두들겨 팼어. 곧 경찰이 와서 그들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끌고 갔지. 두유즈는 앙심을 품고 칼을 움켜쥐고 헤이아이에게 달려들어 그를 기습했어. 하지만 줄리가 그를 감싸고 대신 칼에 찔렸어. 경찰은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고 헤이아이는 그녀의 상처를 손으로 누르며 쏟아지는 피를 막으려고 애썼어. 죽음 직전에 가면을 벗어던진 줄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한다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어. 피 묻은 손가락으로 숨을 거두기 전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죠. 병원에서 지아는 헤아이가 그녀의 마음을 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걸 위로하려 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지아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오히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더 어려워하니까요. 그래서 줄리도 그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줄리의 부모님이 도착하자 엄마는 그를 때리며 딸을 병원 신세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좀 더 침착하게 그를 데리고 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자 그는 딸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자책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과 아내가 그동안 딸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탓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시선만으로는 마음속 분노를 녹일 수 없었어요. 그때 지아가 줄리가 깨어났다고 알리자 그는 정신을 차렸죠. 눈물을 글썽이며 줄리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줄리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부모님은 의사를 부르러 나가고 지아는 둘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문을 닫았어요. 헤이아이가 침대 곁에 앉았지만 줄리는 경계하며 담요 뒤에 얼굴을 숨겼어요. 어린 시절 친구라고 다시 소개할 때 그의 미소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어. 나약한 자신 때문에 그녀를 네 꼴로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히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
그 말에 감동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겨 익숙한 얀델의 목소리로 그의 말을 기억하겠다고 속삭였어. 알고 보니 그를 독차지하려고 연기했던 거였어. 하지만 그녀를 찾아온 다른 여자애들한테 들통나 버렸지. 잠시나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지만 백발의 소녀가 나타나 분위기를 망쳐버렸어. 그 소녀의 이름은 링샤두, 헤아이의 사촌이었는데 그에게 푹 빠진 듯 줄리처럼 그에게 매달렸어. 하지만 그녀의 애정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지. 그녀의 등장에 후궁들은 술렁였고 병실은 험악한 기운으로 가득한 호랑이 굴로 변했어. 여자들 간의 전쟁터가 되기 전에 그녀와 허아이 씨는 도망쳐서 그의 아파트로 전력 질주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지. 다음날 아침 샌디 씨가 예기치 않게 허아이 씨의 집을 방문했고 의도치 않게 스캔들을 찾는 기자들을 몰고 왔어. 지아두 씨는 그녀의 열렬한 팬이었던 것 같아. 그와 가까이 지낸다는 사실에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바로 잊어버렸지. 허아이 씨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감사했지만 또다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생각에 우울해했어. 그래서 지아두 씨는 샌디 씨와 함께 그들을 속일 계획을 세웠고 허아이 씨에게 여장을 시켜 샌디 씨가 방문하러 온 여자친구인 척하게 했어. 학교에서 그는 또다시 문제의 중심에 섰어. 지아두 씨가 어젯밤 일에 대해 슈인 씨와 여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자 슈인 씨가 그가 사촌과 잤다고 크게 비난했거든. 예전과 달리 허아이 씨는 그들의 의심과 비난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어. 후궁들이 그를 겪게 하는 모든 소동에 이미 질렸거든. 나중에 지아가 옥상에서 지아두를 불러서 희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희아이 부모님과의 문제 원인이 뭔지 등을 물어봤어. 그러자 지아두는 지아가 희아이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 그 일로 지아두는 더 공격적으로 나왔고 지아는 뒷걸음질 치다 넘어졌어. 그러면서 자기가 희아이의 첫 여자친구라고 선언했지. 그 후 지아는 위안과 슈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고 둘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 지나가던 정동에게 물어보기로 했지. 하지만 정동은 애매하게 대답했을 뿐이야. 지아두와 희아이가 실제로 관계가 있었다는 말만 했지. 하지만 희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희아이 성격도 알 만큼 아니까. 이제 와서 그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 근처 골목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지아두는 카페로 불러 술을 마시며 희아이와의 관계에 대해 전부 털어놨어. 그러면서 허아이 씨는 메이다 씨에게 자신과 샤자두 씨의 관계를 설명하며 겉으로는 심술궂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아이 씨가 어렸을 때 납치 미수 사건 이후 샤자두 씨는 슬픔에 잠겨 아파트에서 혼자 기다리는 허아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필요할 때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소중한 경찰 배지와 경찰관의 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샤자두 씨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게임을 하자거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멈추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여름 연극 발표회 때도 그랬습니다. 반 친구들 중 누구도 그와 짝이 되려 하지 않았고 냉담한 선생님은 공연 준비를 늦춰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꾸짖었기에 허아이 씨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연극에서 여자친구 역할을 맡기로 했던 샤자두 씨가 귀여운 드레스를 입고 그를 응원하러 나타나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지아두는 하이아이를 마치 친누나처럼 챙겼어. 하이아이가 더 듬직한 형 노릇을 해야 했는데 말이야. 심지어 하이아이가 청소를 빼먹었을 때 억지로 교실로 데려가 정동이랑 화해시키기까지 했지. 선생님이 방과 후에도 교실이 더럽다고 하이아이를 혼내자 하이아이가 자기를 감싸는 걸 엿들었어. 그 친절에 감동받아서 하이아이는 그제서야 청소를 돕고 곧 친구가 되었지. 결국 지아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가끔 고향에 돌아와 친척들을 방문할 뿐이었어. 소녀들은 결국 지아두의 의도를 이해하고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 이번에 지아두가 하이아이를 보러 온 건 특히 하이아이가 걱정됐기 때문이야. 하지만 소녀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하이아이를 챙겨줄 친구들이 생겨서 기뻐했어.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자마자
그들은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했고 허이아이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비행기에 탑승했어. 그녀는 비행기 좌석에서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어 기쁘다고. 그리고 작별 인사 없이 떠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는 비행을 위해 휴대폰을 끄면서 한숨을 쉬었지. 하지만 지아가 차로 데려다줘도 늦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자애들은 그가 포기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자신도 여자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제야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들은 모두 분노의 질주 스타일로 각자 다른 차를 타고 지아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어. 줄리는 그의 뒤를 쫓는 순찰차의 고의로 들이받아 고속 추격전에 합류했지. 지아는 심지어 운전기사에게 바리케이드를 뚫고 과수원으로 가는 불법 지름길을 택하라고 명령했어. 오직 비행기를 따라잡기 위해서 메이타다는 마법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했지. 비행기가 이륙하자 허아이는 차의 선루프를 통해 지아두를 불렀어. 차는 비행기와 평행하게 달렸고 메이타다는 그의 목소리가 직접 지아두의 귀에 들리도록 마법을 사용했지. 마침내 그녀가 비행기 창문을 통해 그를 바라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즉시 눈물이 고였어. 그 순간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그가 괜찮을 거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혜아이는 잘 지내고 있다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녀에게 말했죠. 그의 감사는 이제는 볼 수 없는 소중한 친구에게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해가 저물자 그의 하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고 그들이 있으니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고 줄리는 평소처럼 기회를 틈타 키스하려 했고 상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됐죠. 여자애들은 평소처럼 혼란에 가세하며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천상의 신기에서 메이타다는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아직 큐피드의 초콜릿을 다 처리하지 못했으니 그들의 여정은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 가자!